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찜찜합니다. 내 돈 정말 안전한가? 장롱 깊숙이 비닐봉지 2겹으로 싸둔 현금,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오래된 금고 혹은 아무도 모르는 벽장 틈. 우리 세대가 평생 몸에 밴 습관은 눈에 보이면 안심이었죠. 그런데 제가 창구에서 20년 동안 본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일수록 먼저 사라집니다. 습기처럼, 곰팡이처럼, 그리고 기억에서조차 조용히 사라집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 돈을 꺼내는 순간 푸른 곰팡이가 눌어붙어 지폐가 찢어지고 금고가 열리지 않아 당신 돈이 아닌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장면이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딘가의 집에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한 장면에서 시작해볼까요? 비오는 수요일 아침 76세 조순자 어르신이 두 손으로 비닐봉지를 쥐어짜며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아가, 여기에 내 노후가 다 있어. 봉지를 풀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지폐는 서로 달라붙어 글자가 사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은행 규정상 일부는 교환이 가능했지만 2천만 원 가까이가 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죠. 내가 눈으로 보려고 숨겼는데 내가 망쳤네. 그날 저는 현금이 보이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얼마나 잔인하게 되돌아오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째, 현금은 살아있는 물건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와 습도, 곰팡이, 심지어 해충까지. 집안 화재 누수 곰팡이는 통장 잔고를 줄이지 않지만 현금은 순식간에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둘째, 사람의 기억은 금고가 아닙니다. 치매가 아니어도 장소를 바꾸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81세 김영수 어르신은 장판 및 책장 뒤, 난방 배관 옆, 표시도 메모도 없이 바꿔두다 결국 위치를 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집안을 뜯다시피 찾아도 못 찾은 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접근성의 함정입니다. 급할 때 바로 꺼내 쓰려고. 집에 둔 현금은 아이러니하게 급할 때 가장 먼저 막힙니다. 금고가 안 열리거나 본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아무도 꺼낼 수 없습니다. 공동 접근 장치도 위임장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흔히 듣는 반문. 그러면 은행이 최고로 안전하죠? 절반만 맞습니다. 은행 자체는 안전하지만 어떻게 맡기느냐가 안전과 위험을 가릅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 한 만기에 묶으면 급한 순간 당신의 돈이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집 현금과 한 통장 몰아넣기를 같은 위험선상에 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과 만기, 접근 권한이 설계되지 않은 돈은 장소를 불문하고 위험합니다. 장롱인지 금고인지 창고인지가 아니라 설계가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보여서 안심하는 대신 분리해서 안심하는 쪽으로 두뇌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성격별로 방을 나눠주세요. 방 하나는 바로 꺼내 쓰는 방, 방 둘은 예상 못한 병원비를 위한 방, 방 셋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노후의 방. 그리고 각 방의 열쇠를 혼자만 쥐지 마세요. 가족 한 명과 최소한의 공동 열쇠를 만드세요. 당신이 아프거나 손이 떨리는 날, 문을 열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생활비 3년 6개월분은 입출금 자유계좌에 둡니다. 이자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계좌의 역할은 이자가 아니라 기동성입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서, 약국 카운터에서, 갑작스러운 수도, 배관 수리비 앞에서 이 계좌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둘째, 비상의료비는 자유적금이나 당이 예적금으로 운용합니다. 해지 시 손실이 크지 않고 수시로 보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료 한 번,
시술 한 번에 몇백만 원이 오갈 수 있는 나이. 이 방이 생명줄이 됩니다. 셋째, 장기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정기예금으로 은행을 나누어 분산합니다. 한 곳이 편하다는 습관을 나눠야 안전하다는 전략으로 바꾸면 상상도 못한 충격, 분쟁, 동결, 사고에서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집 현금은 딱 얼마까지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용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현금이 필요하다면 한 달 생활비에 현대 20% 수준을 투명 지퍼백에 넣고 습기제,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 서랍 맨 앞줄에 보관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숨기는 순간 당신도 있습니다. 숨김의 기술이 아니라 접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고를 쓴다면 꼭 이 두 가지를 지키세요. 1. 비밀번호 플러스 열쇠 혹은 비밀번호 플러스 지문, 즉 이중 개방. 2. 비상시 가족이 열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봉인한 봉투를 만들어 자녀에게 보관 사실만 알리기. 번호는 모른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안다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이스피싱이 집 현금을 안전하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유발합니다. 요즘 전화 사기가 무서우니 차라리 집에 둔다는 논리죠. 그러나 전화 사기보다 더 흔한 건 분실과 망각입니다. 무엇보다 전화를 끊으면 사기는 끝나지만 집 현금은 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습기, 화재, 망각, 접근 불능의 위험을 받습니다.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현금 보관이 아니라 절대 전화로 금융 요구에 응하지 않기. 직접 은행 대표번호로 재확인하기 같은 행동 규칙입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위험을 규칙으로 이기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약속을 만드세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수십 분. 통장 잔액, 비상자금 위치, 금고 접근법, 병원비 계좌, 이 4가지만 공유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잘 지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 안전하게 지키는 시대입니다. 장롱의 어둠은 안심을 주지만 기록과 공유의 빛이 진짜 안전을 줍니다. 당신의 돈은 어둠에 숨길 대상이 아니라 빛 속에서 설계할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현금 안전이라는 오래된 문장을 과감히 지우는 일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신 계획으로 보이게 하세요. 내일 새벽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들어도 돈 많은 당신 편에 서 있도록 오늘 밤 장롱문을 한 번 더 열었다면 닫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닫으세요. 이 돈 내일 아침에도 내 편일까? 은행. 우리는 평생을 은행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연금이 들어오고 이자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은행에 맡기면 괜찮겠지. 하지만 제가 은행 창구에서 20년 동안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맡기느냐에 따라 같은 은행이 천국이 되기도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한 통장 몰아넣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커야 이자도 더 주지 않나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효율과 안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효율을 좇는 순간 안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72세 이정후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한 은행의 한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금액이 크면 우대금리 0.5%를 준다더군요. 그런데 6개월 후 부인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 3천만 원을 바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해지하려니 중도 해지, 수수료 150만 원, 그리고 금리 손실까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2,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이건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은행에 맡긴 돈은 내 소유지만 내 즉시 통제는 아닙니다.
돈을 맡긴 순간 규정과 조건이 먼저 작동합니다. 금리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기간이라는 족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9세 최순희 어르신은 손자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8천만 원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두셨는데 1년 만에 급히 꺼내려 하자 이자 70% 감액. 결국 200만 원 가까운 손실을 보셨습니다. 이자는 높았지만 유연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 이자율이 아니라 이용률이라는 사실을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320만 원입니다. 그중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40%를 차지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원비 앞에서 높은 금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묶여 있으면 목숨도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돈에도 숨 쉴 구멍을 주세요. 자산을 3칸으로 나누세요. 첫째, 생활비용 계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이 통장에서 해결합니다. 둘째, 비상금 계좌. 자유적금 혹은 당위 예금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손해 없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노후자산 계좌. 장기 정기예금으로 분산해 두세요. 여러 은행에 나누어 두면 예금자 보호도 2배로 강화됩니다. 실제로 71세 한명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퇴직금 1억 원을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생활비 2천만 원은 입출금 통장, 의료비 대비 3천만 원은 자유적금, 나머지 5천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분산. 6개월 후 백내장 수술이 필요했을 때 자유적금에서 바로 1천만 원을 인출해 해결하셨습니다. 만약 전부 정기예금이었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로 100만 원 이상을 잃었을 겁니다. 이처럼 돈은 목적에 따라 구분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돈은 돈일 뿐이라는 말, 이젠 버리세요. 돈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쓰이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은행이 당신 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설계가 돈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예금자 보호 한도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나는 2억 있으니까 한 은행에 넣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1억 원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 2억을 넣었다면 1억 원까지만 안전합니다. 나머지 1억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은행을 나누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 1억, 신한은행 1억, 우리은행 5천만 원, 이렇게 분산하면 2억 5천만 원 전액이 보호됩니다. 실제로 68세 이정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한 은행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돈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자율이 0.1% 낮더라도 정신적 이자는 훨씬 높습니다. 마음의 평안, 긴급시의 유연성, 가족의 안심. 이건 어떤 금리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은행의 특판 상품은 급한 마음을 노립니다. 오늘까지만 가능해요. 내일부터 금리 떨어집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일단 손을 멈추세요. 진짜 좋은 상품은 언제나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고객 한 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을 맡기기 전날 돈에게 물어본다. 내일 나를 원하느냐 하고. 그분은 평생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내 돈이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돈, 나를 위한 돈인가? 아니면 은행을 위한 돈인가? 이 한마디 질문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가장 강력한 보안장치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믿었는데 나는 그걸 막지 못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창구 안쪽에서 오랫동안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돈의 흐름만큼이나 사람의 신뢰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매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그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을 맡기면 안 된다, 입니다. 79세 박창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을 믿으셨습니다. 병원도 함께 다니고 장도 같이 봐주는 사이였죠. 어느 날 그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응급 상황 생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장 복사본이라도 맡겨주세요. 그 말을 믿은 어르신은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반년 뒤 통장에서 4천만 원이 사라지고 모르는 대출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어르신은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근데 내 돈이 사라졌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74세 윤순자 어르신은 이웃의 권유로 좋은 조건이라며 투자에 참여했다가 5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77세 김정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다니던 미용실 사장의 말만 믿고 3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 가까워서 믿었다. 는 것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 대상 지인 사기는 매년 15% 이상 증가, 평균 피해액은 2,500만 원을 넘습니다. 대부분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면 유리해요. 라는 따뜻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에는 종종 차가운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도와주는 사람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당신의 돈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늘 고객에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서류는 정이 아니라 법입니다. 통장, 인감, 신분증, 등기 서류. 이건 마음이 아니라 규정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녀나 형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위임장을 작성하고 은행에 확인 도장을 받아 두세요.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기는 늘 관계를 통해 들어온다. 전화 사기, 문자 사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사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지. 이 한마디가 평생 모은 돈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난 70대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윤영자 부부는 30년 넘게 한 아파트에 살던 이웃에게 같이 투자하면 수익률이 8% 나온다. 는 말을 듣고 은행 예금을 깨서 1억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매월 70만 원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 입금이 멈췄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사무실은 이미 비워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개인 간 거래로 분류돼 민사소송을 걸어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었고 결국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기꾼보다 더 미웠던 건 내 믿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귀하지만 돈은 냉정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온도보다 서류의 온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오가는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체 기록이 남는 계좌 거래만 하세요. 돈 문제는 돈으로만 남기고 감정은 따로 관리하세요. 이것이 제가 은행에서 배운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이야기일수록 천천히 듣는다. 급하게 서명해야 한다면 그건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둘째, 한 번이라도 서류를 가져와 가족과 검토한다.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셋째, 은행원이나 변호사에게 한 번이라도 문의한다. 한 통의 전화가 평생의 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신뢰만으로 돈을 관리하면 그 신뢰도 잃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어도 돈의 규칙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 한 가지 실천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하세요. 내 통장, 내 손에만. 내 서류, 내 눈앞에만. 이 두 줄의 문장이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킬 보안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 생각이 바로 시작입니다. 신뢰는 사람에게 주시되 통장은 오직 자신에게만 두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확실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르신, 이건요.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제가 은행 창구에서 수없이 들었던 문장입니다. 이 한마디에 수많은 분들이 사인을 했고 그 사인 한 번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은행 직원들의 달콤한 멘트가 어떻게 당신의 돈을 빼앗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68세 김순덕 어르신은 평생 저축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은행에 가서 그냥 예금 좀 넣을게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했죠. 이건 어르신 나이에 맞는 시니어 전용 상품이에요. 이자도 높고 안전해요. 순덕 어르신은 자세한 설명도 듣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시니어 맞춤 펀드였습니다. 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 즉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몇 달 후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1천만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난 예금 넣은 줄 알았는데 왜 돈이 줄었죠?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70세 이명희 어르신은 시니어 우대 상품이라는 말에 혹해 가입했지만 그건 변의 견금보험이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고 연금을 받으려면 80세가 돼야 했습니다. 8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라며 한숨을 쉬셨죠. 65세 박철수 어르신은 시니어 전용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펀드와 보험이 섞인 복합 상품이었습니다. 설명서는 30페이지가 넘었지만 직원은 그냥 간단한 적금이에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에 맞는 상품이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근거 없는 표현입니다. 금융상품은 나이로 고르는 게 아니라 목적과 상황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멘트는 이것입니다.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내일부터 금리 떨어져요. 이건 거의 모든 영업의 교과서적인 문장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압박해서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말이죠. 70세 최인숙 어르신은 단순히 은행에 공과금 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까지만 가능한 특별 상품이 있어요. 내일부터 조건이 달라져요. 그 말에 서명했는데 그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ELS,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상품이었죠. 결국 6개월 만에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했어도 안 했을 텐데. 어르신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습니다. 또 73세 김영우 어르신은 월말 특가라 오늘 가입해야 해요 라는 말에 혹해 10년 만기 변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납입액의 60%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3년 뒤 해지했을 때 손실액이 1,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심리전은 늘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1. 시간 압박, 2. 혜택 강조, 3. 결정을 재촉, 4. 서명 유도. 이 4단계를 기억하세요. 한 단계라도 밟히면 반드시 내일 다시 오겠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위험한 멘트. 자녀분들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중단하세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말은 항상 사기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74세 윤경자 어르신은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알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건 어르신 세대 전용 상품이라 가족은 잘 몰라요. 그 말을 믿고 혼자 계약했는데 6년 묶이는 변액보험이었습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76세 서명숙 어르신은 자녀들이 알면 투자 못하실 거예요 라는 말에 소가 5천만 원을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6개월 뒤 그 회사는 사기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어르신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말했어요. 가족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금융사기의 80% 이상은 가족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말이 들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3가지 멘트. 1.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2.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3. 자녀분들에게는 비밀로 하세요. 이 3문장은 단 3초 안에 당신의 평생 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다음에 은행에 가셨을 때 이 말들 중 하나라도 들으신다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계약 안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통장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가입한 상품이 불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135번 또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세요. 이게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나요? 이 2가지 질문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금융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나쁜 금융은 서두르게 만듭니다. 오늘 밤 이 3문장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일 창구에 앉았을 때 그 말이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현금을 집에 두는 위험, 은행의 함정, 그리고 신뢰를 악용한 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돈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은행에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불리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3분할 원칙입니다. 돈을 3갈래로 나누는 것이죠. 첫째, 생활비용 통장.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입출금 자유통장에 두세요. 병원비, 약값, 전기세, 카드값 등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상금 통장.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가족의 도움 요청 등에 대비해 자유적금이나 단기 예금으로 운영하세요. 손해 없이 찾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셋째, 노후자금 통장.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만 장기 정기예금에 넣으세요.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전액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71세 한명순 어르신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퇴직금 1억 원을 생활비, 비상금, 장기예금으로 정확히 나누셨습니다. 6개월 뒤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비상금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즉시 인출했습니다. 만약 모든 돈을 정기예금에 묶어뒀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로 100만 원 넘게 손해를 봤을 겁니다. 2번째 원칙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활용입니다. 2025년 9월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KB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우리은행에 1억, 이렇게 나누면 총 3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나머지 은행의 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68세 이정수 어르신은 이 원칙으로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완벽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3번째 원칙은 응급 상황 대비입니다.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75세 김철로 어르신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지만 미리 아들과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어둔 덕분에 수술비를 바로 낼 수 있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에는 지원 신탁이나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을 때 미리 지정한 가족이 대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응급 대비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금리보다 안전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건 5% 이자예요. 라는 말이 나올 때 반드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원금은 100% 보장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예금 금리가 3%인 시대에 퍼센트를 약속하는 상품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69세 박영미 어르신은 그 점을 이해하고 모든 돈을 예금에만 넣으셨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손실이 없었죠. 이자는 적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그 어떤 이자보다 컸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결정을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상품이라면 가족과 함께 검토할 여유를 줍니다. 지금 사인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라는 말은 거의 항상 위험의 다른 표현입니다. 73세 윤승희 어르신은 이 말을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 한마디로 고위험 펀드 가입을 피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유한 상품이 실제로는 주식형 펀드였거든요.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질문을 하나만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 상품이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은행이 고객 맞춤이라고 말해도 그 고객은 당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실적이 필요한 대상일 뿐이죠. 지금까지의 5가지 원칙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돈은 반드시 3분할, 생활비, 비상금, 노후자금. 2.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은행 분산. 3. 응급 상황 대비, 공동명의 혹은 후견 신탁. 4. 금리보다 안전을 우선. 어떤 결정도 혼자 하지 않기.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돈 관리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객을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왜 마지막엔 돈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걸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정보를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몰라서 잃고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안전해지는 진짜 이유는 은행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있다는 걸요. 오늘이 바로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 통장을 열고 이 돈이 내 인생에 어디에 속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돈이 당신을 지켜주는 날까지 당신의 선택이 가장 큰 이자입니다. 은행에서 20년을 일하며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성실히 살아온 분들도, 은퇴 후에 처음 돈을 잃은 분들도, 가족 간의 오해로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돈을 잃은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후회하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땐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좋았을 걸.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켜내는 마지막 점검표와 행동 계획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과 계좌 동결입니다. 75세 박정수 어르신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5개 은행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한 계좌에서 송금을 한 순간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라는 경찰 사칭 전화 한 통이 그의 노후를 마비시켰던 거죠. 그 후 피해 구제 절차에 10주가 걸렸고 그동안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은행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 대표번호로 문의하세요.
또한 비밀번호는 가족 한 명에게만 안전하게 공유하세요. 74세 조영철 어르신은 금고 비밀번호를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두고 아들에게도 알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도 가족이 바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후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연간 평균 50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73세 박정희 어르신은 병원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달 30만 원씩 자동 적립하셨습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을 때 이 통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건강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족과의 금융소통이 중요합니다. 매월 한 번은 가족들과 모여 돈 이야기의 날을 가지세요. 75세 김영순 어르신은 매월 마지막 일요일마다 아들, 딸과 함께 통장 잔액과 예금 현황을 점검하십니다. 처음엔 귀찮아하던 애들이 이제는 먼저 물어요. 엄마, 이번 달은 괜찮아요. 가족은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또한 투자 권유나 지인 제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6세 서명호 어르신은 친구의 권유로 땅 투자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1년에 20% 수익 낸대요. 하지만 아들에게 상의한 결과 그 친구도 이미 사기를 당해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오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기는 늘 가까운 곳에서 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점검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항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답해보세요.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진 않았는가? 누군가에게 금융서류를 맡기진 않았는가?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치하진 않았는가?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는가? 가족이 내 금융 현황을 알고 있는가? 의료비 대비 자금이 따로 있는가? 공동명의 계좌나 후견 제도를 준비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예라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돈은 많이 모으는 사람보다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현재 자산 현황을 가족과 공유하세요. 다음 주까지는 3분할 원칙에 따라 돈을 나누세요. 이 달 안에는 자녀와 공동명의 계좌를 만드세요. 다음 달까지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준으로 은행을 분산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 말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한 금융 조언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 경험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창구 안에서 저는 참 많은 눈물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눈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노후를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은 은행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이 지켜냅니다. 그 준비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내 돈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당신의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초연금 끊긴대요.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들은 말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방 안이 술렁였죠. 내년이면 내 차례인데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럼 그동안 세금만 낸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기초연금 폐지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상위에 떠 있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일해서 겨우 맞이한 노후인데 매달 들어오던 그 돈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폐지한다고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확인 절차가 강화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죠. 문제는 이걸 폐지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요즘 70대 어르신 김영수 씨는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주무신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동차 한 대 있다고 탈락했다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그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탈락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차의 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정부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생활이 어려운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가 차량, 큰 예금, 비싼 부동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왜 소득이 있대? 이게 바로 첫 번째 오해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아는 월급이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 보험 만기금, 전세 보증금, 심지어 자동차와 집값까지 전부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통장에 예금이 1억 원 있다고 가정합시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본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천만 원의 연 4%를 곱합니다. 그럼 1년에 320만 원, 한 달에 약 2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까지 더하면 한 달 약 47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즉, 실제로는 돈을 벌지 않아도 47만 원 버는 사람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선인 월 228만 원, 단독가구 기준을 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 아닙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올 포함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매년 기준선을 조정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자격이 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 작년에 탈락 통보 받으셨더라도 올해 꼭 다시 신청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금 만기, 보험 해약, 자동차 구입, 이런 것들이 신청 시점에 맞물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5세 생일이 3월이라면 그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금이 3월 10일 만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재산 증가로 계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til 2개월 전에 만기일을 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알아서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 안 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도 안 됩니다. 65세 생일이 3월 15일이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4월에 하면 3월분은 사라집니다. 이건 제도상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은 신청하는 날이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그날을 놓치면 34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1년이면 488만 원입니다. 이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헷갈리는 제도를 쉬운 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소득 인정액? 그게 대체 뭐길래 내 연금을 끊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소득 인정액, 수어데렌딩이라는 단어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쉽게 우리 돈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만 알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우선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지급, 그 이상이면 탈락. 단,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매달 버는 것처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정부에서는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통장에 예금이 5천만 원 있는 김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하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 금액의 4%를 1년 소득으로 본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3천만 원 x 4% 120만 원, 12길 월 10만 원. 즉, 통장에 손도 안 댔는데 매달 10만 원 버는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금뿐 아니라 보험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심지어 땅이나 집의 공시가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재산들이 많을수록 소득 인정액도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된 금액으로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를 판단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국민연금도 안 받고 일도 안 하는데 왜 탈락했지?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가족명의 재산도 함께 본다는 겁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모님 이름으로 적금을 들거나 자동차를 사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68세 김영호 어르신은 작년에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안 나오지? 조사해보니 딸이 김 어르신 명의로 2천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놓았던 겁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해야 이율이 더 높아요. 효심으로 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게 탈락 사유가 되었습니다. 정부 전사는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결국 어르신은 2년간 받은 연금 800만 원을 전액 환수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것은 무조건 내 재산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적금을 넣거나 차량을 사주면 그 순간부터 내 소득 인정액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하면 그 시점에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줍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 보험, 부동산, 차량, 올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공제, 빼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을 빼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급의 112만 원 플러스 남은 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즉, 월 200만 원 벌면 실제 소득은 약 6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해서 못 받아요 하는 분들도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대출금은 빼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인데 대출이 1억이라면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만 65세 전후에는 너무 서둘러 빚을 갚지 마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나서 천천히 갚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의 맹점을 잘 압니다. 법은 공평하려고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한 사람만이 혜택을 온전히 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1. 통장 잔고와 예금, 적금, 보험, 차량, 부동산 내역을 정리하세요. 2.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받아보세요. 3.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떤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지 상담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연금은 안전해집니다. 내가 어떤 항목에서 걸리는지 알면 대책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모르면 잃는다. 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정보 싸움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준비한 만큼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 복도에서 한 어르신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딸돈 잠깐 맡아뒀다가 연금이 끊기다니. 직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규정상 통장에 찍혀 있으면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날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30년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셨고 자기 돈이라고는 통장에 10만 원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집을 팔고 5억 원을 잠시 어머니 통장에 맡긴 게 문제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행정은 감정을 모릅니다. 그 돈이 통장에 찍혀 있던 시점에 잔액으로 계산되어 어르신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기초연금을 날려버리는 10가지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걸리면 1년에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는 늦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65세 생일이 3월 10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생일 지나고 심지어 몇 달 뒤에 신청하십니다. 그럼 그동안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급이 안 됩니다. 4월에 신청하면 3월분은 날아갑니다. 34만 원이 한 달 만에 증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달력에 이렇게 씁니다. 생일보다 중요한 날, 신청하는 날. 두 번째 실수는 적금보험 만기일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가 되는 달에 적금 3천만 원이 만기되어 통장에 들어오면 그 즉시 소득인정액이 급상승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만기일이 겹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적금 만기일은 신청 2개월 전이나 후로 조정해 두세요. 세 번째 실수는 오래된 통장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새마을금고, 신협통장. 남은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그것도 모두 계산됩니다. 쓰지도 않는데 왜 소득이야? 행정은 단 한 푼도 놓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 통장 찾기를 검색하세요. 본인 인증만 하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그중 휴명 계좌가 있으면 바로 정리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차량 명의 문제입니다. 차는 아들 이름인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타신다면 그건 어머니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전기차, SUV, 요즘 많죠. 새 차를 살 때 꼭 차량 가액을 확인하세요. 4천만 원만 넘어도 매달 37만 원 이상이 추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조상 땅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거 시골에 있는 땅이에요. 이름만 제 거고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부 전사는 다릅니다. 등기상 내 이름이면 내 재산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심지어 시골 길 하나가 생겨 공시지가가 2배, 3배로 오르기도 합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내 명의 토지 목록을 확인하세요. 그 땅 몰랐어요. 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부부 재산을 한쪽 명의로 몰아두는 것입니다. 남편 명의로 집도, 통장도, 보험도 몰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름으로 된 게 없으니까 괜찮겠지.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오히려 한쪽에 몰아두면 증여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실수는 빚을 너무 빨리 갚는 것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빼줍니다. 집값 3억, 대출 1억이면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만 65세 되기 전에 대출을 전액 갚아버리면 재산이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에 갚는 게 더 유리합니다. 8번째 실수는 주식 펀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사놓은 주식, 펀드 계좌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도 금융재산입니다. 은행 계좌만 확인하지 마세요. 증권사 계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MTS 모바일 증권 앱으로 쉽게 조회됩니다. 9번째 실수는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도 재산입니다. 특히 골프 회원권은 수천만 원짜리가 많아서 단 하나만 있어도 탈락 사유가 됩니다. 쓰지 않으신다면 만 65세 전에는 정리하세요. 10번째,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는 나는 안 될 거야 하며 신청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아직 일해서 월급 받으니까 안 되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월급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신청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10가지 실수를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라고요.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연금이 끊기고 설마라는 마음 하나로 수천만 원을 잃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권리입니다. 한 번만 점검하시면 1년에 408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해 봐야 하나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미 받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받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결정되면 평생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를 거칩니다. 정부는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이걸 확인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우편 통보가 옵니다. 월미일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소득 재산 확인을 받으세요. 이 통보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자격이 중단됩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김진수 어르신 72은 7년째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1월이 되었는데도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안 들어오지? 확인해보니 9월에 구청에서 조사 통보 우편을 보냈는데 김 어르신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겁니다. 매년 잘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냥 들어오겠지. 그 결과 10월분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12월에 다시 신청해서 재개되었지만 한 달분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는 아주 흔합니다. 우편 하나로 수십만 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온 확인조사 안내는 반드시 읽고 즉시 방문한다. 혹시 집에 노란 봉투나 하얀 공문서가 도착했는데 나중에 봐야지 하고 두신 적 있나요? 그 한 장이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연금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구 구성 변화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 함께 사는 가족이 바뀌면 연금 자격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던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게 되면 아들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그럼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단독 가구로 바뀌면서
오히려 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 69는 남편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슬픔에 잠겨 아무런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세대 구성이 바뀌었으니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하자 연금 금액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부부에서 단독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대 구성 변화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함께 살던 자녀가 독립했거나 새로운 가족이 전입했을 경우 그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기초연금이 끊기는 3가지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재산 기준, 초과 2. 확인조사, 미응답, 3가구 구성 변화 미신고. 이 3가지만 조심하면 억울하게 연금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이건 절대 행정의 복잡함이 아닙니다. 몰라서 생기는 사고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어떻게 확인할까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입력하세요. 내 소득, 예금, 부동산 등을 입력하면 즉시 자격 여부가 나옵니다. 컴퓨터가 어려우면 자녀에게 부탁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직접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서 기초연금 자격 확인 좀 해주세요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바로 조회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할아버지, 은행 예금이 1,800만 원 있으시네요. 부인 명의의 농지가 공시가 4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항목까지 다 보여줍니다. 만약 잘못된 항목이 있으면 즉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팔았어요. 그 보험은 해지됐어요. 이런 말만으로도 바로 수정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검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한 번만 해두면 몇 년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도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정보는 따뜻합니다. 오늘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을 지키신 겁니다. 기초연금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알면 받습니다. 모르면 잃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정말로 바뀌나요? 내가 받을 금액도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급 방식과 금액은 선별적으로 바뀝니다. 그 말은 어떤 분은 더 많이 받고 어떤 분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선별 강화주가 본격화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70% 안에서도 정말 필요한 분에게 더 많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에게는 덜 주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15만 원 정도로 줄고 국민연금을 30만 원 이하로 받는 분은 오히려 50만 원으로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즉, 공평한 나눔에서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으로 가는 방향이죠. 이런 변화의 핵심에는 국민연금 연계 조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따로 계산되지만 앞으로는 서로 연동되는 구조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오르면 기초연금은 일부 줄고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개편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빠르면 2026년부터 시범 시행을 고려 중입니다. 특히 1961년 이후 출생자, 즉 65세가 되는 세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오래 낸 분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분들은 오히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둘째, 기초연금 금액 인상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지금 최대 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분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부산의 정순미 할머니 66구는 평생 식당에서 일했지만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33만 원만 받고 계십니다. 만약 개편안이 통과되면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7만 원 차이지만 1년이면 84만 원, 10년이면 8편에 40만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반면 서울의 조진수 할아버지 67투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국민연금 95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28만 원을 더 받아 총 123만 원이지만 개편 후에는 10만 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셋째, 부부 감액제도 폐지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같이 살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논리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가 2배로 듭니다. 그런데도 연금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지금은 부부가 각각 34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 20% 감액되어 각자 27만 2천 원씩 받습니다. 두 분 합쳐 54만 4천 원입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이 사라지면 두 분 모두 34만 원씩 받게 됩니다. 합계 68만 원, 1년이면 16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당신들은 둘이니까 덜 줘야 한다는 논리를 이제는 멈추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건 정책의 온도가 조금 따뜻해진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오진 않습니다. 제도는 언제나 점진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단 하나,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온전히 받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을 폐지가 아니라 조정합니다. 그 조정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형편이 나은 분에게는 조금 덜.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공평함과 존엄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늙어도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이 제도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첫째, 내 기초연금 자격 다시 확인하기. 나는 매달 잘 받고 있는데 굳이 확인할 필요 있나요?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은 매년 변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예금이 늘거나 자녀가 여러분 명의로 적금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기초연금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방치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몇 년치 돈을 토해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기초연금 모의 계산, 검색, 내 소득재산 입력, 즉시 결과 확인. 2. 주민센터 방문, 기초연금 자격 확인해 주세요. 한마디면 끝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의 예금, 부동산, 차량,
배우자 재산까지 모두 조회해 줍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인데요. 그럴 때 바로 정정 신청을 하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재산 기록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합니다. 행정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 정정, 재신청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둘째,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조사 때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됩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지금까지 받은 돈 전액 환수, 거기에 가상음까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송기철 어르신 71은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사줬습니다. 세금 절약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확인조사에서 오피스텔이 발견되었고 3년치 연금 1,200만 원과 가상음 120만 원을 합쳐 총 1,320만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살지도 않는데 왜 내 재산이냐? 하지만 행정은 명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가 내 이름이면 그건 내 재산입니다. 자녀가 효도한답시고 적금이나 보험을 부모님 이름으로 들면 그 순간 기초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신 뭔가를 해줬을 때는 꼭 확인하세요.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니?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재산 변동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기준 안에 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셋째,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65세 생일이 5월 20일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지나고 하시면 안 됩니다. 6월에 하면 5월분은 절대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달력에 반드시 표시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일, 생일이 속한 달의 1일, 그날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곧 65세가 되신다면 자녀분이 대신 챙겨드리세요. 그 한 번의 신청이 10년간 4천만 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놓칩니다. 하나, 국민연금 실버론.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자녀 결혼자금을 도와줘야 할 때, 은행 대출은 이자가 너무 비싸고 신용카드 대출은 위험하죠. 이럴 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실버론을 이용하세요.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2%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담보도 필요 없고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주거비, 장례비 등 꼭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5에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둘, 주택연금.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분들 많으시죠?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서울 5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70세 부부는 매달 약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과 합치면 184만 원. 그 돈으로 병원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사망 후엔 집을 처분해 정산하니 자녀에게 빚이 남지도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셋, 노인 일자리 사업.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 도우미, 복지관 봉사, 공원 환경정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한 달에 3,9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이 돈은 기초연금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 34만 원 플러스 일자리비 30만 원, 일일 총 64만 원.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사회의 감사입니다. 이 권리를 잃지 마세요. 단 한 번의 부주의로 평생 모은 신뢰를 잃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점검의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장 내 통장, 내 서류, 내 달력을 확인하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10년의 안심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건강, 연금, 복지,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 이웃 중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이 한 편의 영상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함께 늙어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이 그 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